우리 법인세법 교재는 125페이지고 이번에는 제9장 지급이자. 자, 지급이자는 금융비용 지급이자는 원칙은 송금입니다. 원칙은 송금. 그 다음에 동일한 지급이자에 대해서 둘 이상의 송금불산이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반드시 다음에 열거된 순서에 의해서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 이 순서 이론 시험으로도 잘 물어봐요.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할 때 순서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그래서 순서가 채비건업이라는 거.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순서는 채비건업.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나 비실명 증권이자는 기속자가 누군지 몰라요. 기속자가. 그래서 송금불산이 대표자 상여 처리하고, 건설자금이자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자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송금불산이 유보 발생이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업무에 쓴다고 돈 빌려서 이자가 발생했는데 그 돈을 업무에 쓰지 않았다면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는 송금불산이 기타 사회이익을 처리합니다.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한테 귀속시키는 거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는 다음에 차입금이 발생하는 이자를 말한다. 이건 이제 가공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송금 산입을 규제하고 지하 경제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래요. 가공 차입금에 대한 가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 산입을 규제하고 지하 경제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을 볼 수 있다. 요거 이론 시험으로 나온 데 있었어요. 이론 시험으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의 의미가 뭐냐? 거기 들어가는 거.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는 채권자의 주소나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채권자의 능력, 자산 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채권자와의 금전거래 사실, 거래 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는 채권자의 주소나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채권자의 능력, 자산 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채권자의 금전거래 사실, 거래 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요 세 개의 보기에다가 하나 보기를 뭘로 줬냐면, 채권자와의 금전거래 사실이 뭐 의심이 된다. 이렇게 돼. 그래서 의심. 공무원 입장에서 의심 간다고 다 그건 채권자 불분명 아니라는 얘기지. 그치? 객관적으로 채권자 불분명이 되는 거지, 의심 간다고 불분명 아닙니다. 의심 간다고. 그런 식의 보기를 낸 적이 있었어요. 다만 거래 현재 주민등록부에 의해 그 거주 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차입금을 변제받고 행방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은 채권자 불분명이 안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래 현재 주민등록부에 의해서 그 거주 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실제로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 불명이 된 경우에 차입금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가 아니다. 이런 뜻이고,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는 기속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기속자를 알 수 없으므로 송금불산이 대표자 상여 처리예요. 대표자 상여 처리하는데, 만약에 소득을 주면서 원천 징수했다고 치면, 원천 징수한 금액은 국가나 지자체에 기록되니까 기타 사회이익을 처리해 주시면 되고,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 또는 수령자 불분명 채권증권의 이자,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 수령자 불분명 채권증권의 이자. 비실명 채권증권이란 채권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그 채권증권 이자 할인 또는
차익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자와 할인액 또는 차익을 말합니다. 예, 2는 채권, 증권의 비실명 거래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토대를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거고, 비실명 채권증권 이자도 기속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송금불산입이에요. 기속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송금불산이 대표자 상해 처리합니다. 우리 금융실명제라고 들어봤어요? 금융실명제? 채권증권에 대한 이자를 금융기관을 통해서 주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주는 경우는 금융실명제에 의해서 실명 거래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금융기관을 통해서 주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비실명 거래할 수 있다는 거야. 비실명 거래. 그 비실명 거래하게 되면 기속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송금불산이 기속자를 모르면 대표자 상해 처리하고, 만약에 그 이자와 할인액을 줄 때 원천징수했다면 원천징수한 금액은 국가나 지자체 기속등으로 무슨 유출? 기타 사유유출로 처리합니다. 원천징수한 것은 송금불산 기타 사유유출이고, 나머지는 기속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이런 얘기고요. 얘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넣어보면.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자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다.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제자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이런 건설자금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그 취득원가에 가산하도록, 즉 건설 중인 자산에 가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건설 중인 자산에 가산을 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했다면 송금불산이 유보 발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건설자금이자 또는 차입원가, 건설자금이자 또는 차입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1억 원에 신축하려고 하는데 내 돈은 6천만 원밖에 없어서 4천만 원을 차입했다. 그래서 4천만 원 차입하다 보니까 이자가 400만 원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건물을 1억 원에 신축하려고 하는데 내 돈은 6천만 원밖에 없어서 4천만 원 빌렸고, 4천만 원 빌려서 이자가 400만 원 발생했는데 기업회계는 선택자본화 이렇게 표현해요. 선택자본화. 그래서 기업회계는 원칙이 이 건설자금이자 여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면 지금 건설자금이자인데 건설자금 이자가 발생하면 기업회계는 이자 비용, 원칙은 특별한 말 없으면 이자 비용이고, 예외적으로 문제에서 자본화 대상이다 또는 자산 처리해라 이렇게 나오면 무슨 중인 자산, 이렇게 처리하는 게 선택자본화라는 거,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이자 비용과. 근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우리가 강제자본화라고 해요. 강제자본화. 강제자본화하다 보니까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설 중에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했다면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입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굳이 하나만 더 적으면 건설 중인 자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즉 이자 비용 계상 시 송금 불산이 요거 발생이 되는 거예요. 페이지 127페이지 예, 건설자금 이자의 예, 자본화 예, 적용 대상 기업회계 기준은 여기 나온 거는 우리 쓴 게 예, 적용 대상이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기업회계 기준은 차입원가 자본화 뭐 이런 표현 쓰거든요. 차입원가 자본화 이런 표현 쓰는데 기업회계 기준의 대상 자산은 재고자산은 매입, 제작, 건설 등의 기간이 몇 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뭐 어떤 금형을 제조하는 회사다 어떤 틀을 근데 그런 게 되게 비싼 틀이고 그 제작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지 그지? 예. 아니면 이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그 배 같은 게 해당될 수도 있겠구나 배 같은 게 재고자산 그지? 매입, 제작, 건설 등의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배 같은 거는 조선소를 만드는데 뭐 3년 걸리거나 그런 거 있잖아 그지?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는 당해자산의 무슨 원가의 취득? 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는 거지. 원칙은 무슨 비용인데? 이자 비용인데, 그지?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는 당해자산의 취득 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 이자 유형을. 근데 법인세법은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만 해당이 되고 재고자산과 투자자산은 무조건 이자 비용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이자 비용. 여기는 무조건 이자 비용이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무조건 무슨 중인 자산? 그치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야. 재고자산과 투자자산에 대한 차입원가는 예, 법인세법에서는 이자 비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예, 차입원가는 예,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처리해 줘야 되고 대상 차입금도 기업회 기준은 예, 특정 차입금 처음부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빌려온 차입금이 특정 차입금. 예, 근데 기업회 기준은 특정 차입금과 일반 차입금 둘 다 해당이 되지만 법인세법은 무슨 차입금만? 특정 차입금만 예, 차입원가 대상이다 이런 얘기고 됐을까요? 건설자금 이자의 예, 계산기간 건설자금 이자의 계산은 건설을 개시한 날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로 한대요. 그러니까 돈을 미리 빌려왔다 하더라도 그지? 어? 차입금을 1월 1일 날 빌려왔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물 짓기 시작한 게 7월 1일부터 졌으면 7월 1일부터 그 차입원가를 계산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건설이 준공된 날이란 토지는 예, 대금 청산이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건축물은 취득일과 당해 건축물 사용 개시일 중 빠른 날,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은 예, 사용 개시일이 예, 건설이 준공된 날이 되는 거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얘가 그 실무시험 나온 적 있었습니다. 건설자금 이자의 예, 세무상 처리는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경우 전용한 그 이자 비용은 단기 송금으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기계장치를 제작하려고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의 일부를 다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면
거기서 발생한 이자 비용은 송금 처리하고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썼으면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쓰면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이건 뭐지? 여기 이상하게 써있다 이거. 얘는 뭘 써놓은 걸까? 가끔은 이상하게 써놓은 게 있어요 지금. 이건 적용 대상에 대한 거고 이거는 지금 앞에 교재하고 지금 잘못된 것 같아 그지? 이 부분을 안 써도 될 거 여기다 또 써놓은 것 같아 이거. 여기는 안 봐도 되고 세무상 처리인데 지금 건설자금의 일시에 비해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건설자금 이자에서 차감해요. 건설자금의 일시에 비해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건설자금 이자에서 차감을 하고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해서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연체로 인해서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했다는 얘기는 그 차입금에 더했다는 거 차입금에 가산했다. 차입금에 가산한 경우는 그 가산한 금액은 건설자금 이자로 처리하고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냥 송금으로 처리한대요. 연체로 인해서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했으면 연체로 인해서 생긴 이자는 건설자금 이자로 처리하고 그 원본에 가산했다는 건 차입금에 가산한 건데 그 차입금에 가산해서 발생한 이자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발생한 이자는 단기 송금 처리하고 그 다음에 업무무관 자산 관련 지급이자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실무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업무무관 자산 관련 지급이자는 당연히 업무에 안 썼으니까 업무무관 자산을 보유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을 대여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지급이자를 송금불산입하고 업무와 무관하게 썼으니까 적용 대상 법인은 업무무관 부동산이나 업무무관 동산, 업무무관 가지급금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는 송금불산이에요. 업무무관 자산 관련 지급이자는 송금불산입하고 업무무관 부동산 등의 범위, 업무무관 부동산과 업무무관 동산, 업무무관 부동산은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다음에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은 그럼 얘는 이제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형 부동산 당연하죠. 그죠? 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업무무관 부동산을 보지 않고 A 및 B의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2년간은 업무무관 부동산을 보지 않는데요.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형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5년간 A 및 B의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간은 업무무관 부동산을 안 보고 유예기간 중에 이게 지금 유예기간이에요. 5년, 5년, 2년. 얘가 지금 요 기간이 유예기간입니다. 유예기간. 유예기간 중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유예기간 중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업무무관 부동산은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건축물이나 시설물 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형 부동산은 취득으로부터 5년간, A 및 B의 부동산 취득으로 2년간은, 여기는 유예기간 동안은 예, 업무무관 부동산을 보지 않는데, 이 유예기간 중에 있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했다면 그것도 업무무관 부동산을 보겠다는 거지. 이런데 안 쓰고 양도했으니까, 그치? 결과적으로 유예기간 중에 양도했다는 얘기는 이런데 안 쓰고 양도했다는 거야. 이런데 안 쓰고. 그치? 근데 이제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 매매가 업이니까, 5년 이내에 처분했을 때는, 5년 이내에 처분했을 때는 당연히 업무무관 부동산에 들어가지 않는 거지. 업무무관 동사는 서화 및 골동품, 글과 그림, 서화는 글과 그림, 골동품은 그 간세법에 보면 100년 이상 된 물건을 우리가 골동품이라고 얘기하는데, 100년 이상 된 물건.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이나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위치하는 것은 업무무관 동산에 들어가지 않고,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이런 것들도 업무무관 동산인데,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선박 등 법소정 사유가 있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채권을 해줘야 되는데, 채권 해소가 안 되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나 선박을 그 채권 대신에 이렇게 회수했다는 얘기야. 따지면 변제받았다는 얘기야. 그런 것들은 업무무관 동산에 들어가지 않고, 기업 및 이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도 업무무관 동산에 들어가고요. 업무무관 가지급금.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름을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들어가요.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이라는 얘기야.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 다음 사용에 해당되는 경우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보지 않는다. 이게 맞네. 그치? 여기 많은데, 보통은 우리가 주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저는 경, 주, 소, 가, 태, 합 이렇게 읽었어요. 경주, 소가, 태합. 경조사비, 주식, 취득자금, 대여액 하고, 그 다음에 주택자금, 대여이익, 중소기업의 사용인만. 그 다음에 소득세, 대납액. 이거는 이제 하나는 이제 미지급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가지급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할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에 이런 것들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가 가지고 보지 않고 가는 가불금, 해는 퇴직금, 전환금, 학은 학자금, 대여액. 경조사비는 사용인에 대해서만 업무무관 가질금이 아니고요. 가불금도 사용인에 대해서만. 학자금, 대여액도 사용인에 대해서만 업무무관 가질금으로 안 봐요. 그죠? 사용인만 업무무관 가질금이 아닌 게 있어요. 그지? 사용인만. 주택자금, 대여이익. 가불금, 학자금, 대여액. 이런 것들은 사용인에 대해서만 업무무관 가질금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금 불산이익의 계산의 공식은 지급이자 곱하기 차입금 적수분의 업무무관 부동산 동산 가립금의 적수합계가 결국 차입금 적수 중에 업무무관 자산금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적수 계산하는 이유는 뭐죠? 적수 계산하는 이유는 우리가 돈을 꼭 1월 1일에 빌려오거나 업무와 무관해 쓰는 것도 꼭 1월 1일에 업무와 무관해 쓰는 법이 없다 보니까 그 날짜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계산하기 위한 게 적수 계산이에요. 적수 계산. 자, 유의사항을 보시면 차입금의 지급이자의 범위, 지급이자 범위는 요것만 지급이자로 보겠다는 요것만. 요거는 지급이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돈 빌려서 발생한 것만 지급이자로 보겠다. 돈 빌려서 발생하는 것만. 금융어음의 할인료. 금융리스에 대한 금융리스에 대한 리스료 중 이자 상당액. 이자 상당액.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 차입이자와 차입금 이자와 할인료. 그래서 저는 외울 때 여기 어떻게 외웠냐면 금차사 이렇게 외웠거든요. 금차사. 금융어음의 할인료. 그 다음에 금융어음의 할인료, 금융리스의 이자 상당의 차입금 이자와 할인료, 사채 이자와 여기도 사채 할인발 차금 상각액만 들어간 게 아니라 사채 이자도 들어가요. 사채 이자도. 사채 이자와 사채 할인발 차금 상각액. 이런 것들이 다 지급이자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융어음이 뭐냐면 처음부터 돈 빌리려고 어음 발행한 거.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어음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어음을 다른 회사한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거야. 그냥.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거. 그게 이제 융통어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뭐 금융리스에 의한 이자 상당의 사채 이자와 사채 할인만의 상각의 차입금 이자와 할인료 이런 것들은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급이자에 안 들어가는 거, 상업어음. 상업어음이 여러분들 저거 얘기하는 거 우리 어음에 할인해서 매각거래 있어요. 매각거래. 그치? 그런 거. 받으러 온 받았어. 응? 받으러 온 받았는데 그 받으러 온을 팔아서 발생하는 매수채권 처분 손실은 그건 지급이자에 안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응? 그 상업어음의 할인료고, 운영리스에 의해 지급하는 리스료. 운영리스에 의해 지급한 리스료는 이거 임차료죠. 임차료. 렌트료, 리스료, 임차료고요. 자산 취득으로 생긴 채무에 대한 현재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 얘는 계정 과목은 이자 비용으로 나와요. 계정 과목은 이자 비용으로 나오지만 걔는 돈 빌려서 발생한 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상품을 구입을 했어. 상품을 현재 가치가 1,000만 원짜리. 현재 가치가. 근데 2년간 할부로 구입했어. 2년 할부. 몇 년 할부? 2년 할부. 그러면 여기 장기 외상 매입금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일시불로 사면 1,000만 원짜리인데 2년간 할부로 샀다고 치면 우리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줘야 되잖아. 그지? 명목 가치는 1,200이야. 그 현재 가치와 명목 가치의 차이만큼을 우리가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 얘기해요. 그럼 나중에 요거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이 요거 현재 가치 할인 차금에 대한 상각액이 이자 비용으로 계산이 되거든. 이자 비용으로 계산되지만 얘는 돈 빌려서 발생한 건 아니란 얘기지. 그냥 할부 취득에서 발생한 거지. 그치? 이해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비싼 얘기일 수도 있는데 보기 나름인 것 같은데 예. 저거를 그 이자를 붙인 사람은 결국은 나도 돈을 빌려와야 되니까 그만큼 이자를 붙인 거고. 그치? 예. 산 사람은 할부 취득하니까 이자를 줘야 되는데 세법에서는 어쨌든 얘는 돈 빌린 거로 보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돈 빌린 거로 보지 않겠다. 연지급이 수입이자는 요거랑 같은 얘기야. 이거랑 같은 얘기. 같은 얘기인데 연지급 수입이자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을 했어. 수입을 했는데 돈을 늦추어 주겠다는 거야. 늦추어 주겠다. 연의 의미가. 2년. 좀 늦게 주겠다. 그래서 그것도 결국 무슨 취득하고 같아? 할부? 취득하고 같은 개념인 거지. 그지? 연지급이니까 2원에서 주는 거니까. 기업 구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도 예, 돈 빌려서 발생한 게 아닌 걸로 보겠대요.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얘네들만 금차사 얘네들만 무슨 이자? 지급 이자로 보겠다. 그러니까 지급이자 송금물상을 할 때 얘네들은 지급이자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일부러 이제 문제를 섞어서죠. 그 다음에 넘겨서 자산가액 계산. 자산가액의 계산. 업무무관 부동산 동산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하는데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 매입의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부당해서 부인 규정에서 시가의 취득가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급이자 송금물세 규정을 따질 때는 시가 초과한 금액도 취득가 그 업무무관 자산 취득가액으로 본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봐. 자, 시가가 1억짜리 서화. 지금 글과 그림은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는 거잖아, 그지? 시가 1억짜리 서화를 3억 원에 취득했어. 3억 원에. 이해가요? 시가 1억 원짜리 서화를 3억 원에 취득했다? 그러면 법인세법에서는 이거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했으면 취득원가는 얼마야? 취득원가는 1억 원이 취득원가죠. 나머지는 부당행위야. 근데 생각을 해봐. 업무와 무관하게 쓴 돈은 얼마야? 3억 원은 업무와 무관하게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급이자 송금물세 할 때는 3억 원을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겠다는 거야. 3억 원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시가는 1억 원짜리. 근데 실제 취득은 얼마? 3억 원. 특수관계자한테 비싸게 사면 시가대로 산 거로 본다. 그지? 그지? 시가대로 1억 주고 산 거로 본다. 하지만 지급이자 송금물세 할 때는 실제 업무와 무관을 쓴 돈이 얼마야? 3억 원이잖아. 업무와 무관을 쓴 돈이 결국은 실제는. 그러니까 업무 무관 자산은 3억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또. 부당행위 계산할 때는 취득가액은 1억 원이고. 자산은 3억 원으로 보고 지급이자 송금물세 한다. 그런 뜻입니다.
가지급금의 적수계산 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병존, 같이 있다면, 가지급금에 대한 적수계산 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같이 있다면, 예,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 처리예요, 상계. 다만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발생 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어서 상계할 수 없는 경우, 상환기간도 다르고 이자율도 다르다. 다른 경우, 상환기간도 다르고 이자율도 다르면 그런 경우는 상계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없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프로그램에 넣어주면 무조건 상계 처리하더라고. 프로그램에 넣어주면.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무조건 상계하는 거야. 프로그램은. 근데 실제 다르면 상계하면 안 돼. 프로그램이 상계를 해야 돼. 여기까지 해서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파트가 끝났고요.